자, 457쪽부터 보시죠. 쌍무계약의 효력인데 한 장 넘겨보시면 이제 동시행의 항변권이 나오죠. 별표 2개 해두시고. 자, 조문을 보죠. 536조 제1항 458쪽이에요. 예. 아, 그냥 넘어간 줄 아셨어요? 예. 중요해요. 잘 보셔야 돼요. 1항 보시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1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에 있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갑이랑 을 사이에 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이 매매계약은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랑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서로 대가관계죠. 쌍무계약이에요. 그러면 누가 먼저 제공하는 건 불공평하니까 공평의 관점에서 서로 같이 이행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대금을 주기로 한 날짜가 2월 25일인데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원래 약속한 날에 이행을 안 했으니까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왜 이행을 안 했나 봤더니 갑도 소유권 등기서를 안 준 거야. 그러면 을은 책임을 질 필요 없는 거예요. 질 필요 없죠. 그러니까 동시행양변권의 가장 큰 의미는 쌍무계약에서 1방이 이행하지 않아서 나도 이행을 안 했다면 얘는 정당한 거니까 이행 지체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 매매 목적물에 무슨 가압류가 달려 있었대요. 그러면 이 갑은 대금을 받기 위해서 등기 서류만 주면 돼요? 가압류도 말소해야 돼요? 당연히 말소해야죠. 그러니까 매매라는 것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완전한 물건, 완전한 권리를 넘겨줘야 되니까 뭐 가압류나 저당권 이런 거 달려 있으면 이거 말소하는 것까지도 동시행 관계예요. 그 판례박스 아까 2번은 보셨고 1번 한번 보세요. 1번. 458쪽에 판례박스 1번. 매매 계약에서 이행이란 완전한 이행을 의미하므로 가압류 등기 등이 있는 부동산의 매매 계약에 있어서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도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판례 보신 거고요. 그러면 이 동시행의 항변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그러니까 첫 번째로 동시행 관계가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양 채무가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발생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동일한 계약에서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법조문 읽은 것처럼 상대방 채무에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 상대방이 이행이나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했어야죠. 만약에 상대방이 이행이나 제공을 했으면 당연히 자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성립 요건인데 첫 번째부터 보면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나와야 한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만약에 동일한 계약이 아니라 별개의 약정으로 채무관계가 발생이 되면 이건 동시행의 항변권이 인정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계약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물론 별개 약정으로 발생이 됐어도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동시행 관계는 인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 보시면 얘네들이 왜 동시행 관계냐면 서로의 채무가 매매라는 하나의 계약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일에 갑이랑 을이랑 예전에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1억 원의 채권이 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매매 계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을이 요번에 매매 대금을 지급하면서 등기 서류를 달라고 했더니 갑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예전에 나한테 1억 원 빌려간 거 있지? 그 돈까지 갚으면 등기 줄게 라고 동시행 관계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 1억이라는 채권은 매매 계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소비대차라는 별도 약정으로 나온 거예요. 이건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매매 계약을 하면서 갑과 을이 어떻게 합의했냐면 저번에 빌려간 돈도 동시에 이행한다라고 특약을 했어요. 그러면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겠죠. 그러니까 별도 약정이 없는 한 하나의 채무가 아니라 별개 채무로 발생한 것은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점이 첫 번째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사례인데 원칙은 어디에서 적용한다고 했냐면
쌍무계약에서 적용이 돼요. 근데 꼭 쌍무계약은 아니라 하더라도 함께 이행시킴이 마땅한 경우에는 동시행관계가 확대 적용될 수도 있다라고 봐요. 자, 교재 볼게요. 458쪽에 동그라미 1번 제목에 줄 거두세요. 양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그 다음에 기억의 셋째 줄부터 줄 거두세요. 판례도 이렇게 나오죠. 기억의 셋째 줄 가운데 판례도 당사자 쌍방이 각각 별개 약정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를 지게 된 경우 뭐라고 돼 있어요? 별개 약정. 하나의 계약이 아니라 별개 약정으로 지게 된 경우에는 자기 채무이행과 상대방의 어떤 채무이행과를 결련시켜 동시행을 하기로 특약한 사실이 없다면 상대방이 자기에게 이행할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동시행과 항변권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기본인 거죠. 별개 약정으로 생겼대요. 그럼 원래 안 되는데 뭐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특약이 있으면. 그래서 뭐 오른쪽에 판례 제목만 보세요. 각 의무의 발생 원인이 달라서 이행상의 결련성을 부인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채무 발생 원인이 서로 다르다면 하나의 계약이 아니잖아요. 그럼 동시행 관계는 안 되고. 그러니까 니은은 지금 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줄 긋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하세요. 디귿의 첫째 줄 마지막에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 고유의 대가 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쌍무계약은 아니라 하더라도 구체적 계약 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와 관한 약정 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결련 관계를 인정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행양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확대 적용을 긍정하고 있다. 길게 나와 있는데 결국 뭐냐면 쌍무계약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평의 원칙에서 함께 하는 게 마땅하면 그때는 동시행 관계를 뭐 할 수 있다고요? 확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확대 적용 가능하다라는 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확대 적용 사례라고 해서 박스가 있는데 그 왼쪽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법률이 정하는 건 각각 해당 조문에서 볼 거니까 여기서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오른쪽에 통설 판례가 인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460쪽에 표예요. 표의 오른쪽 칸. 거기 별표 2개 해두세요. 1번부터 보죠.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 당사자 상호간에 반환 의무. 그러니까 계약이 무효 취소되면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잖아요. 이때 당연히 어떻게 이행하라고요? 동시에 주고받으라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 동시행관계. 변제하면서 뭘 받아야 돼요? 영수증. 근데 괄호에 주의라고 되어 있죠. 변제와 채권증서 반환은 동시행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수증만 동시행관계지 채권증서는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채권증서라는 건 뭐 차용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돌려달라고 동시행을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제할 때는 뭐만 받으면 된다고요? 영수증. 3번. 원인 채무의 지급 확보를 위해 어음수표가 교부된 경우에 변제와 어음수표의 반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채무가 있어서 담보조로 지금 뭘 발행해 줬다는 거야? 어음수표에 발행해 준 거야. 그러면 변제하면 당연히 뭘 돌려받아야 돼요? 어음수표 돌려받아야죠. 만약에 돈 갚았는데 어음 못 돌려받았고 이 사람이 딴 데 돌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동시행관계. 근데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괄호 안에 있는 말이 훨씬 중요해요. 주의라고 돼 있죠. 변제와 담보권 말소는 동시행관계가 아닙니다. 이건 변제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제기가 됐는데 돈 갚아 이랬더니 채무자가 저당권 말소 안 해주면 돈 못 갚아. 이렇게 동시행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때는 뭐부터 해야 돼요? 변제. 그러니까 변제와 저당권의 말소는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돈 빌려주고 가등기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가등기 담보라고 나중에 특별법 할 때 공부할 건데 그럼 변제와 가등기 담보 말소는 동시행관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뭐부터 하라고요? 변제. 그래서 변제와 저당권의 말소라고 쓰지 않고 담보권의 말소라고 쓴 건 저당권이든 또는 가등기 담보든 양도 담보든 담보 물권은 전부 다 동시행이 아니라 뭐부터 하라고요? 변제부터 해야 돼. 그 다음에 4번에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 반환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 동시행 관계겠죠? 근데 괄호 안에 있는 말 중요한데 요거는 나중에 주임법 가면 공부하실 거예요. 주임법 가면. 그 다음에 5번 지상물 매수. 우리 이거 뭐 토지 임대차나 지상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지상물 매수가 청구되면 지상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그럼 둘은 무슨 관계겠어요? 동시행 관계고. 그 다음에 6번 우리가 구분 소유적 공유할 때 봤는데
구분 소유적 공유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었냐면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했죠. 이때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상호 명의 신탁을 해지하면서 서로의 지분을 돌려받는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관계냐면 동시행 관계.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리을해 보세요. 당사자가 변경되더라도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했다.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로 바뀌면 동시행 관계는 그대로 가요. 괄호 안에 대표적으로 상속, 채권양도, 채무인수. 그러니까 상속, 채권양도, 채무인수는 동일성이 유지가 되니까 동시행 관계도 따라갑니다. 그런데 넷째 줄에 뭐가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경계. 그럼 경계라고 하면 예전 것이 소멸되고 새로운 게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럼 동일성이 유지되어 상실된다는 거예요. 상실되니까 경계가 있으면 동시행의 항변권은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동일성이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자, 사례를 보면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합니다. 갑이 소유권을 5월 1일 날 넘겨주기로 계약을 했고요. 을은 갑에게 대금을 6월 1일 날 주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할 때 이미 누가 먼저 이행하기로 약속을 했냐면 갑이 이행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 5월 1일 날 야 이제 등기 줘라고 청구하면 갑은 대금 안 주면 못 주지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먼저 이행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갑은 최소한 며칠이 되어야 동시행을 주장하는 거예요. 6월 1일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갑이라는 사람은 소위 선이행 의무자가 되고요.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런데 예외가 있죠. 선이행 의무자라 하더라도 동시행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첫 번째가 소위 불안의 항변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며칠이 되면 된다고 했어요. 6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행기가 후이행 채무의 이행기, 변제기가 도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동시행 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첫 번째 불안의 항변권은 뭐냐면 자, 갑이 원래 5월 1일 날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약속대로 소유권을 넘겨주려고 봤더니 을의 재산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었다. 쫄딱 망해가지고 부도났대요. 근데 이 부도난 을에게 약속대로 먼저 소유권을 넘겨주면 한 달 있다가 매매대금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우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하겠죠. 그때 얘기하는 게 바로 불안의 항변권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갑이 5월 1일 날 먼저 등기 줘요? 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줄 필요 없다. 이런 경우에는 동시행관계 인정. 우리 법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조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458쪽 한 장 앞에 458쪽의 법조문 536조 2항을 보죠. 법조문 맨 위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 그러니까 선이행 의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전함과 같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 그럼 나는 불안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동시행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했다. 그럼 며칠이 왔다는 거예요? 6월 1일. 그럼 그때부터는 동시행 관계가 인정이 돼요. 근데 하나 유의하실 점은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는 날짜는 6월 1일이에요. 그러면 갑은 등기 주기란 날짜가 5월 1일이죠. 그러면 5월 1일부터 6월 1일 전까지에 대한 이행 지체 책임을 져요, 안 져도 돼요. 자, 동시행 관계가 언제 생겼다고요? 6월 1일. 그럼 6월 1일 전까지 갑이 등기 안 준 거, 그건 갑이 정당한 거예요, 부당한 거예요? 부당한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한 지체 책임은 져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하나 더 볼게요.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근데 을이 갑에게 중도금을 주는 날짜가 예를 들어 2월 1일, 그리고 잔금과 등기를 주기로 한 날짜가 3월 1일이에요. 근데 을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은 동시행 관계예요, 선이행이에요? 당연히 선이행이죠. 근데 을이 중도금 지급을 안 합니다. 채무 불이행. 이걸 이행
지체라고 해요. 늦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행을 지체하고 있던 동안에 시간이 흘러 잔금일이 도래한 거예요. 그럼 잔금일이 도래하면 을만 이행기예요? 갑도 이행기예요? 갑도,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거죠. 그럼 이때부터는 뭐가 인정된다고? 동시행 관계가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는 잔금일부터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니까 그 이전에 대한 이행 지체 책임, 중도금 안 준 것에 대한 지체 책임은 져야 안 져요? 져야죠. 항변권이 생기기 전까지는 정당성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잔금일 이후로는 지체 책임의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이제 안 생기죠. 동시행 관계가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이런 사례를 제시한 다음에 중도금 지급일 이후로 이행 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OX예요. 틀려요. 중도금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잔금일 이후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죠. 교재 한번 보세요. 460쪽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별표 2개 해두시고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자, 예외에서 A번에 불안의 항변권 이렇게 되어 있죠. 설명드린 거고 그 셋째 줄 마지막에 줄 거두세요. 셋째 줄 가운데. 이행 거절의 권능을 가지는 경우에는 비록 이행 거절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행 거절 권능의 존재 자체로 이행 지체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동시행 관계가 인정이 되면 이 사람 책임 안 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이러한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걸 상대방에게 주장해야 돼요?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맨 끝에 줄에 비록 이행 거절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행의 항변권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책임을 면하는 것이지 내가 동시행의 항변권이 있다라고 꼭 상대방에게 주장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럼 이 그림에서요. 5월 1일 날 등기 주려고 했는데 봤더니 부도났어요. 갑이 아무 말도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제공하지 않았답니다. 갑은 이행 지체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안 진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인정되면 당연히 책임을 면하는 것이지 갑이 을한테 내가 이러이러해서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주장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고. 자, 461쪽에 B번. 선이행 의무의 불이행 중 후이행 채무 변제기가 도래했다. 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사례인데 끝에서 셋째 줄 가운데부터 줄 거두세요.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매수인은 중도금 지체에 대한 책임을 잔금일까지는 져야 하지만 잔금일 이후부터는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므로 이행지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기준일이 언제라고요? 잔금일. 상대방 이행기 전까지는 책임져라.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상대방의 이행 또는 제공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 자, 이와 관련되어서 중요한 건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근데 갑이 등기 서류를 가지고 갔는데 을이 안 받았어요. 자, 안 받았다 이거 뭐라고 불렀죠? 수령지체, 채권자 지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 안 받으니까 어라 안 받아? 나도 이제 안 줘. 자, 이행 제공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지 않고 다음에 갑이 을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예전에 등기 한번 제공했는데 안 받았었잖아. 이번에는 돈부터 줘 라고 청구하면 을은 대금을 먼저 지급해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동시행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 판례는 지금이라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바꿔서 말하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의 동시행의 항변권을 소멸시키려면 을의 항변권을 소멸시키려면 이행 제공은 딱 한 번 예전에 일회적으로 한 것으로 충분해요? 계속돼야 돼요? 계속 지금 제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항변권을 소멸시키려고 한다면 일회적 제공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고요. 계속적 제공. 그러니까 현재 제공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갑이 이행 제공을 중단했다. 갑이 이행 제공을 중단했다면 을은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갑이 이행 제공을 어떻게 했다고요? 중단했대요. 그럼 을은 동시행의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령지체에 빠진 사람도 상대방의 이행 제공이 중단되면 얘도 얼마든지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밑에 판례 박스 있죠? 별표 2개 해두시고. 자, 판례 내용을 볼게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에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바꿔서 말하면 상대방의 항변권을 소멸시키려면 이행 제공은 1회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행 제공을 중단했다면 수령지체에 빠진 사람이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였죠. 세 가지의 성립 요건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력이 나오죠. 요건 봤으니까 효력이 나오겠죠. 그럼 제일 기본적인 효력은 이행 거절의 권능입니다. 맨 마지막 동그라미 1번 맨 마지막 제줄에 뭐라고 되냐면 연기적 항변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구적인 항변권은 아니에요. 영원히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면 나도 하겠다는 거니까 연기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행지체 책임의 면제. 정당한 거니까. 둘째 줄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시행의 항변권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이행지체 책임을 면하게 된다. 바꿔서 말하면 주장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항변권이 있으면 책임을 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소송으로 들어가면 법원에서는 직권조사를 해야 하나요? 안 하니까 소송상으로는 당연히 주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주장이 인정되면 법원은 어떤 판결합니까? 상환급부 판결.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상환급부 판결이 딱 2번 나온다라고 했죠. 지난주에 한 번 나왔어요. 뭐 있었어요? 유치권. 그리고 오늘 동시행의 항변권. 그게 이제 3번 별표해 두시고 소송상의 효력입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수 없고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만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와 상환으로 이행할 것을 명하는 상환급부 판결을 하게 된다. 만일 일방이 동시행의 항변권을 주장하지 않았다. 그럼 법원은 직권조사 안 해주잖아요. 그럼 상환급부 판결하지 않고 원고 전부 승소 판결하게 되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매계약을 했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 대금을 안 준다. 약속한 날에 대금을 안 준다고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이 법원에다가 내가 왜 대금을 안 줬는지 주장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주장해야죠. 법원은 주장 안 하면 예권 고려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승소하겠어요? 원고 전부 승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을이 나 동시행의 항변권이 있어 라고 법원에게 주장을 하면 법원이 그걸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판결한다고요? 서로 주고받아라라는 상환급부 판결한다. 그래서 이 상환급부 판결이 우리 시험에 2번 나온다고 했어요. 어디서요? 유치권 1번, 동시행의 항변권 1번.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 첫째 줄에 줄 그어두세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이를 자동 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일단 상계라는 게 나왔는데 상계는 시험 범위는 아닌데요. 일단 상계는 계약이에요,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 뒤에 계자가 붙었다고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계라는 건 뭐냐면 받을 것도 있고 줄 것도 있으면 돈이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죠. 퉁치는 게 상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한테 100만 원 받을 돈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친구한테 물건을 하나 사가지고 100만 원 줄 것도 생긴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이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죠. 상계할 상황, 소위 이제 상계적상이라고 하는데 상계적상에 이르게 되면 일방적으로 하는 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상계라고 불러요. 단독행위죠. 무슨 말인지 드셨어요? 아까 우리 그 위험부담 볼 때도 100만 원 받을 거 있었는데 그 물건 비용으로 5만 원 나가야 된다 그러면 얼마만 받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이때 5만 원은 뭐 한 거예요? 상계한 거예요. 상계한 거. 그게 상계예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부동산을 팔기로 매매 계약을 했다. 얘가 이제 소유권을 넘겨주고 대금을 주는데 그럼 이제 상계라고 하면
채권이 두 개 나오겠죠. 제가 만약에 친구 채권을 상계한다라고 하면 상계하는 사람이 갖는 채권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동 채권이라고 해요. 스스로 자자. 그러니까 상계하는 사람이 갖는 게 자동이고 상계당하는 사람이 저한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수동 채권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셨어요? 제가 친구한테 야 내가 너한테 100만 원 받을 거 있는데 이번에 내가 물건값으로 100만 원 줄 거 있잖아. 퉁쳐? 라고 하면 제가 갖는 게 뭐라고요? 자동. 당하는 게 수동이에요. 근데 자동, 수동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변화될 수 있겠죠. 만약에 친구가 상계하면 제가 뭐가 돼요? 수동이고 친구 채권이 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동시행양변권이 붙은 걸 뭘로 상계하지 말라고요? 자동으로 상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수동으로 상계할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처음에 어려워요. 갑이 1억 원의 대금 채권이 있고 근데 갑과 을 사이에 예전에 소비대차 계약을 했어요. 소비대차 계약. 그런데 을이 갑에게 1억 원의 채권이 있다. 그러면 동시행관계에 있는 건 소유권을 넘겨주고 대금을 받는 게 동시행관계예요. 그럼 이게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면 소유권 등기가 을에게 넘어오고 얘가 1억 원을 받아서 얘한테 1억 원을 갚으면 채권 채무는 모두 다 정산되시죠. 그러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넘어와 있어요? 을한테. 이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만약에 동시행양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으로 상계한다. 그러면 누가 상계한다는 거예요? 지금 동시행양변권이 붙은 건 소비대차한 채권이에요? 대금 채권이에요? 얘랑 동시행, 이게 대금 채권이 동시행관계잖아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상계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소유권이 어디가 있을까요? 갑에게. 소유권이 갑이 등기를 넘겨주지도 않고 야 대금 1억이랑 저번에 내가 빌려간 돈 1억 퉁쳐라고 상계해버리면 소유권이 여전히 갑에게 있다. 그러면 을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시행양변권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동시행양변권이 붙은 걸 자동으로 상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수동으로 상계한다라고 하면 누가 상계하는 거죠? 을이 상계. 그럼 을이 갑한테 야 친구야 요번에 내가 너한테 대금 1억 줄 거 있는데 저번에 빌려간 돈 있지? 상계하자 이럽니다. 그럼 등기는 누구한테 있어요? 갑한테 있는 거예요. 갑한테. 근데 이 경우에는 을이 이유 없이 항변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건 가능한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포기하는 건 상관없는데 갑이 을의 항변권을 없애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행의 항변권이 붙은 걸 뭘로 상계할 수 없다고요? 자동으로 상계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해가 된 것 같아도 댁으로 돌아가시다가 버스 안에서 머리 몇 번 흔들면 다 섞여요. 이고 그러니까 자동, 수동 개념 구별하시면 되고 근데 이게 이제 시험에 뭐 사례 문제나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엔 그냥 막 이랬어요. 동시행양변권이 붙은 걸 뭐로 상계 못 한다고요? 자동으로 상계하는 동자는 안 돼. 애들은 가라 막 이러면서 그냥 외우고 끝냈는데 근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사례 문제로 나와요. 그럼 사례 문제로 나오면 매매 계약이 나오면 누가 상계하면 안 되는 거냐면 매도인이 상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금전 채권자가 매도인이요, 매수인이요. 매매 계약에서 돈 받을 거 있는 사람. 네? 얘가 돈 받는 거잖아요. 당연히 상계하려면 채권의 종류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임대차가 끝났어요. 임대차가 끝나면 이제 목적물을 돌려주는 거랑 보증금 받는 게 동시행 관계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상계할 때 문제가 되는 건 누가 상계하면 안 될까요? 임대인이 하면 안 될까요? 임차인이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돈 받을 거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임차인이요. 임차인이 상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 문제로 나오면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이 상계한다고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차에서는 누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금전 채권자가 상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 오른쪽에 소멸시효 나오는데 첫째 줄에만 줄 거두세요. 동시행 관계에 있더라도 소멸시효는 진행된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 시간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유치권 행사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진행돼요. 진행되죠.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동시행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채권은 별도로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다음 페이지 문제 보죠. 동시행의 항변권에서 옳은 것입니다. 1번.
동시행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 불능이 되어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는 경우 동시행의 항변권은 소멸한다. 소멸해요, 존속해요? 존속하죠. 아까 보셨던 거죠? 교환계약하면서 잘못으로 멸실되면 전보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반대급부 제공과 여전히 무슨 관계냐면 동시행관계. 2번.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불법 점유에 적법해요. 적법하죠. 뭐가 있으니까. 동시행의 항변권이 있으니까. 틀렸고요. 물론 불법 점유가 아니니까 손해배상을 할 필요는 없지만 공짜로서요 차임은 지급해야 돼요. 차임,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되고. 3번. 동시행의 항변권은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다. 틀렸죠? 이건 직권조사 안 한다고 했어요. 4번. 채권자의 이행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행의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 채권자는 전부 패소 판결을 받게 된다. 동시행의 항변 인정에 무슨 판결한다고 했어요? 원고 일부 패소, 상환 급부 판결한다고 했죠? 틀렸고. 5번.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했다. 밑에부터 뭐가 인정돼요? 동시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된다. 옳은 질문은 5번 이렇게 되죠. 자, 위헌부담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오는데 좀 쉬었다가 보시죠.